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식당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대화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있었던 흥미로운 일화를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지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화면을 툭툭 터치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립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가 지루한가?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했나? 원래 나를 만나는 걸 귀찮아했던 것은 아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장악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대화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새벽까지도 그 짧은 순간은 머릿속에서 수백 번 리플레이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에 그토록 깊이 상처받고 밤잠을 설치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상대방이 그저 중요한 연락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합리화해보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찜찜함과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타인과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흔들리며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매번 인간관계에서 쿨해지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감정은 또다시 요동칩니다.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팀은 사람들의 이런 복잡한 심리를 파헤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낯선 사람들을 2명씩 짝지어 실험실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당신은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둘째, 상대방은 당신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습니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평가한 점수를 실제보다 훨씬 낮게 추정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꽤 괜찮은데 저 사람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에 호감 착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시 처음 만난 사이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의심한 연구진은 대상을 바꿔 다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기숙사에서 한 학기라는 긴 시간을 함께 보낸 룸메이트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랜 시간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일상을 공유한 사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알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진 호감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의 크기를 무려 30%나 축소해서 받아들입니다. 10명 중 7명은 자신이 타인에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오해의 스케일은 또 다른 실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짓궂은 실험을 했습니다.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가수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티셔츠를 학생들에게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수십 명의 다른 학생들이 앉아있는 강의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황에서 교실을 빠져나온 학생들에게 연구진이 물었습니다. 강의실에 있던 사람 중 몇 명이나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알아챘을까요? 학생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 티셔츠를 기억하는 사람은 전체의 20%도 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무척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임에서 말이 꼬였을 때, 옷에 작은 얼룩이 묻었을 때, 우리는 모두가 그것만 쳐다보는 것 같은 스포트라이트 효과에 빠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신경 쓰느라 바쁩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이 매우 이성적이고 타인의 시선을 정확히 읽어낸다고 믿었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의 감각이 완전히 고장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타인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고성능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높낮이, 숨소리, 대답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0점 몇 초의 시간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이 레이더의 설계 목적입니다. 이 장치는 행복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존, 즉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리로부터의 추방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두꺼운 가죽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사나운 맹수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리 내에서 내 위치가 안전한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 9개를 놓치는 것보다 나를 거부하는 부정적인 신호 하나를 놓치는 것이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유전자가 바로 지금 우리의 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짓는 10번의 미소보다 한 번의 찌푸린 미간이 뇌의 경보 시스템을 훨씬 더 강력하게 울립니다. 뇌화학적으로 보면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부위인 편도체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지인의 행동을 포착하는 순간 편도체는 이것을 현대판 무리에서의 추방 신호로 해석해버립니다. 전두엽이 나서서 저 사람은 그냥 급한 메일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라고 이성적인 해석을 내놓기 전에 이미 편도체는 온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겨 심장을 뛰게 만들고 식은땀을 나게 합니다.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5분의 1을 가져가는 이유도 바로 이 끊임없는 경계태세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타인의 호감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모든 상황을 최악으로 가정하는 과잉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어 무리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생존의 길일까요? 완벽해지면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이 불안한 레이더가 잠잠해질까요? 유명한 심리학자 엘리엇 아론스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퀴즈쇼 오디오 녹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명은 어려운 문제를 척척 맞히는 눈부시게 똑똑한 천재형 인물이었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성적을 내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의 마지막 부분에 참가자가 실수로 컵을 엎질러 커피를 쏟는 우당탕 하는 소리를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커피를 쏟았을 때 사람들은 그를 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커피를 쏟는 실수를 하자 놀랍게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치솟았습니다. 빈틈없이 완벽해 보이던 사람의 작은 허점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그에게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고 심리적인 거리를 좁힌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폴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야만 타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멋진 말솜씨를 길러야 하고 아는 것이 많아야 하며 언제나 여유롭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끊임없이 머리를 굴립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내 약점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며 방어벽을 높게 쌓습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의 직관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나의 완벽함이나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리한 노력으로 보장된 완벽함은 상대방의 뇌에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느낌, 다가가기 어렵다는 느낌은 오히려 관계의 장벽이 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면 우리는 뇌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끄러운 파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대화 소리,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귀가 먹먹할 지경입니다. 뇌는 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과부하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소리를 의미 없는 소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당신의 귀에는 마치 마법처럼 그 소리만 뚜렷하게 꽂힙니다.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칵테일 파티 역화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만큼은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신호로 인식하여 무의식적으로 낚아채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닫혀있던 뇌의 수신기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이름을 부드럽게 한 번씩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뇌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며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진실은 우리가 듣는 척을 할 때와 진짜로 귀를 기울일 때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차이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대화를 나눌 때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뇌파 패턴과 듣는 사람의 뇌파 패턴이 마치 거울을 보듯 똑같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신경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고개만 끄덕이거나 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절대 이런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뇌는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챕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뇌에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의 말이 끝났을 때 아주 짧게 반박자를 쉬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대신 잠깐의 침묵을 두고 방금 상대방이 한 말 중 가장 감정이 담긴 단어를 주워 올려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어? 와 같은 단순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뇌에 켜진 경계태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겹겹이 쌓인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는 취미, 좋아하는 음식, 출신 지역 같은 가벼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 겹 더 들어가면 가치관이나 최근의 고민거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두려움이나 과거의 상처, 은밀한 꿈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제가 깊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양쪽 모두 안전한 바깥쪽 껍질에서만 빙빙 맴돌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를 보여주면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뇌의 원초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안쪽 껍질을 한 겹 벗겨서 보여주면 상대방의 뇌는 거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점진적 자기 노출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은 반드시 번갈아가며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약점을 하나 꺼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약점을 하나 꺼내며 서로의 주파수를 촘촘하게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뇌의 치명적인 오작동과 방어 기제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뇌과학이 증명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히려 작고 소소한 것들의 반복에 있습니다. 우리는 뇌가 익숙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만나면 일단 경계하고 에너지를 쏟아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된 대상은 점차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판정된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덧입힙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경비원에게 건네는 가벼운 목례, 탕비실에서 마주친 동료에게 짓는 2초짜리 미소, 같은 모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성실함.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 밑바닥에서는 이런 가벼운 접촉이 쌓일 때마다 상대방의 폴더에 안전이라는 도장을 꾹꾹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서 3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3분 동안 가볍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상대의 뇌를 안심시키는 데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인간관계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또 다른 마법 같은 방법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일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정치적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 경쟁자는 호시탐탐 프랭클린을 깎아내리려 했고 둘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습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을 주거나 칭찬을 건네며 환심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 경쟁자가 아주 희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중하게 편지를 보내 그 책을 며칠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쟁자는 책을 빌려주었고 프랭클린은 며칠 뒤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경쟁자의 태도는 거짓말처럼 부드러워졌고 평생의 든든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뇌의 인지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뇌 속에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명제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어 책을 빌려준 것입니다. 여기서 뇌는 심각한 모순에 빠집니다. 나는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왜 도와주었을까? 행동과 믿음이 어긋날 때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행동과 믿음이 다를 때 느끼는 불편함,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뇌는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아주 영악한 선택을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행동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자신의 믿음 자체를 슬쩍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 걸 보니 사실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군 하고 말입니다. 나를 껄끄러워하는 직장 동료나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무언가를 베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주 작고 거절하기 힘든 사소한 부탁을 해보십시오. 볼펜 하나를 빌리거나 문서 편집의 작은 팁을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뇌 속에서는 당신을 아군으로 재분류하는 놀라운 작용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를 다질 때 상대방이 힘들고 슬플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물론 고통을 나누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 결과는 관계의 접착제가 되는 더 강력한 순간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친구가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거나 승진을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4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아, 그래, 축하해 하고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둘째는 파괴적 반응입니다. 승진하면 이제 야근 더 많이 해야겠네, 어떡하냐 하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셋째는 수동적 긍정입니다. 오, 잘됐네, 축하해 하고 조용히 미소 짓고 끝냅니다. 이 3가지 반응은 모두 관계를 시들게 만듭니다. 관계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유일한 반응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뿐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 라며 상대방의 기쁨에 온전히 올라타 함께 환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며 함께 웃을 때 엔도르핀을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순간을 함께하는 사회적 유대감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립니다. 슬픔을 나눌 때 동정심이 생긴다면 기쁨을 나눌 때는 강력한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며 수많은 경험의 조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까요? 2시간 동안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눈 모든 대화의 내용과 감정의 변화를 평균 내어 점수를 매길까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충격적인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통스러운 의료 시술을 진행하면서 매 분마다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시술이 모두 끝난 후 환자들에게 전체 시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술 시간이 길어 고통을 겪은 총량이 큰 환자일수록 전체 경험을 더 끔찍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환자들의 기억을 지배하는 것은 고통의 총량이나 지속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전체 경험을 동영상처럼 연속해서 저장하지 않습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긴 시간 속에서 딱 2장의 사진만 찰칵 찍어 사진첩에 남깁니다. 한 장은 감정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강렬한 순간의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모든 경험이 끝나는 맨 마지막 순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2장의 사진을 합쳐서 그날의 전체 경험을 평가해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시술 시간이 아무리 길었어도 시술의 맨 마지막 순간에 통증이 부드럽게 줄어들며 편안하게 끝난 환자들은 전체 시술을 견딜만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반대로 시술 시간이 짧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급하게 끝난 환자들은 그 경험을 지옥처럼 끔찍하게 기억했습니다. 이 무서운 뇌의 법칙을 인간관계에 대입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명확해집니다. 2시간짜리 모임이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1시간 50분 동안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헤어지는 마지막 10분 동안 의견 충돌이 생겨서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등 돌려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의 뇌는 앞선 1시간 50분의 즐거웠던 기억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지막 10분의 어색하고 차가웠던 감정만을 그날의 전체 인상으로 라벨링하여 저장해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내내 조금 지루하고 겉도는 대화가 오갔더라도 중간에 한번 배를 잡고 폭소했던 강렬한 정점의 순간이 있고, 헤어지는 주차장에서 두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정말 고마웠어, 조심히 들어가라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끝맺었다면 상대방의 뇌는 그날의 만남을 아주 훌륭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굳게 믿게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이 있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끝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공을 들인 인연이라도 마지막 인사가 차갑다면 뇌의 레이더는 그 사람을 경계 대상으로 재분류합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뇌가 정보를 어떻게 왜곡하고 어떤 순간을 기억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발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크기와 인지 능력을 고려할 때 한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약 150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 150명도 동등한 무게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심부에는 밤비가 내리는 새벽 3시에 스스럼 없이 전화를 걸어 울음을 터뜨릴 수 있는 5명의 절대적인 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으로는 정기적으로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15명의 친한 지인들이 있고, 또 그 바깥으로 50명, 150명의 느슨한 관계망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구조를 잊어버립니다. 150명 모두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안달하고 거리가 먼 바깥쪽 사람에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신호 하나에 밤새도록 뇌의 경보기를 울려대며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인간은 원래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의 낡은 생존 본능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헛발질을 하고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내가 타인의 호감을 과소평가하듯 타인 역시 나의 호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내가 나의 작은 실수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괴로워할 때 타인들 역시 자기 자신의 티셔츠 얼룩만 쳐다보느라 바쁩니다. 이 거대한 비합리성의 구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미묘한 표정 변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아, 내 편도체가 또 과잉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의 두려움에 끌려다니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관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불가능한 미션을 내려놓고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지탱해주는 그 5명에게 먼저 나의 허점을 보여주고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그들의 기쁨에 환호하고 매번 만남의 마지막 순간에 진심 어린 온기를 전하는 것. 그것이 수만 년을 이어온 뇌의 생존 본능을 넘어 진정으로 풍요롭고 단단한 삶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연락처를 열어보십시오. 당신의 뇌가 가장 먼저 신뢰의 주파수를 맞추고 싶어하는 그 5명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오늘 어떤 마지막 인사를 남기셨습니까?